에이스는 대형기를 사용하여 흰수염을 제압하였다고 생각하며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칼리스토를 응징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친 불꽃 속에서 흰수염이 튀어나왔고 흰수염 역시 시대를 풍미한 괴물이기에 고작 한 방만에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불꽃 속에서 순식간에 에이스의 멱살을 낚아챘고 에이스를 공중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자신의 주먹이 지진을 휘감은 뒤 에이스가 낙하하는 시점에 정확하게 에이스의 복부를 타격하는 데 성공하였고 에이스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곧바로 모라쿠모 기리의 폐양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뒤 그대로 내려쳤고 에이스는 자신의 몸을 일시적으로 불로 변환시키며 흰수염의 공격을 가까스로 피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흰수염의 맹공이 이어졌고 흰수염은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지면을 기울인 뒤 밸런스를 잃은 에이스의 복부를 타격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찰나의 순간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방어했으나 흰수염의 공격이 워낙 강력했기에 에이스는 입에서 피가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한숨을 크게 들이쉬며 강해졌다고 너무 참아냈군. 아버지 역시 세계를 호령한 정점의 강자. 찰나의 방심은 곧 패배로 직결되는 게 당연하다. 만약 진짜 아버지였다면 이라고 생각하며 흰수염을 상대로 방심을 한 것은 명백한 자신의 실수라고 합니다. 에이스와 흰수염의 대결이 시작된 지 어느덧 8분 정도가 흘렀고 에이스는 방금 전 견무색 패기를 통하여 칼리스토가 환생 열매의 제한 시간은 10분이라고 생각한 것을 떠올리며 에이스는 만일 자신이 대결을 피하게 된다면 흰수염이 사라지게 되며 무난한 승리를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등을 보이는 건 흰수염의 적단이 아니다. 나의 우상 아버지를 상대로 내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보여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회. 여기서 부러지더라도 전진한다 라고 말하며 흰수염을 상대로 도망가는 것이 아닌 흰수염을 상대로 부딪혀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이번 공격이 최후의 합이 될 것이라고 직감하며 아버지, 나는 당신을 정말로 존중해왔다. 지금의 내가 있는 것 역시 당신 덕 이라고 말한 뒤 자신의 필살기격 기술 중 하나인 폐양색 패기를 극한으로 끌어올려 방출하며 거대한 화염주먹과 함께 내지르는 기술인 패왕천하화건을 사용하여 흰수염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흰수염 역시 자신의 필살기격 기술 중 하나인 진동과 폐양색 패기를 동시에 방출하며 순식간에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기술인 패왕 진공타파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에이스와 흰수염의 기술이 충돌하였고 두 기술은 거의 백중세의 모습을 보이며 어느 기술 하나 밀려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결국 두 기술은 우열을 가르지 못하며 하늘로 승천하게 되었고 에이스는 지친 듯한 모습을 보이며 무릎을 꿇으며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흰수염은 꼿꼿이 서 있었고 에이스는 아직도 도달하지 못했다는 건가? 아니면 아까 빈틈을 보인 게 패착이 된 건가? 라고 생각하며 차분하게 흰수염과의 대결을 복귀합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환생한 지 10분이 지났기에 하반신부터 점점 사라지고 있었고 흰수염은 에이스를 바라보며 그라라라라, 에이스 강해졌군. 이제 흰수염의 적단을 맡겨도 걱정이 없겠어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급하게 흰수염에게 다가가며 아버지 라고 소리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웃음을 지으며 완전히 사라집니다. 칼리스토는 흰수염조차 에이스를 쓰러뜨리지 못한 것을 보며 확실히 사왕이라는 자리를 운으로 탄 것은 아니군. 그 천하의 흰수염조차 불주먹을 잡지 못하다니. 하지만 나에겐 비장의 카드가 남았다 라고 말하며 지친 에이스에게 다가왔고 에이스는 흰수염과의 대결로 인하여 체력이 많이 고갈된 상태였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며 아버지를 소환한 것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덕분에 은인을 만날 수 있었으니 고통 없이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주먹에 불을 휘감습니다. 그리고 칼리스토는 아직 한 번의 기회가 더 남았다 라고 말하며 누군가를 환생시켰고 에이스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칼리스토는 곧바로 어디론가 향하였고 그곳에는 철롱인들이 줄을 지어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칼리스토는 성지 마리주아가 침공당할 것을 대비하여 철롱인들의 대피소가 만들어져 있다. 만일 불주먹이 이긴다면 나 역시 무사하긴 힘들겠지. 우선 몸을 피한 뒤 훗날을 도모한다 라고 말합니다. 레드라인에서 혁명군과 해군이 대치하고 있었으나 카타쿠리가 이끄는 빅맘의 적단이 나타난 데 이어 빨간머리 적단과 크로스길드의 간부들 조차 레드라인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해군들은 패닉에 빠지며 사왕이 둘이나 나타났다 라고 소리쳤고 아카이누조차 빨간머리의 광대 버기까지 라고 말했고 키자루는 팔짱을 낀 채 이건 좀 위험할지 모르겠네 라고 말했고 키자루는 쿠로마와 상대 중인 쿠마를 보며 우선 쿠마는 쿠로마에게 맡겨두고
없고 나는 혁명군들을 최대한 제거할 수밖에 없겠네 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혁명군의 중심지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팔적 경공옥을 사용하여 혁명군 여럿을 죽여버리려 하였으나 그 순간 카타쿠리가 나타나 키자루를 걷어차버렸고 키자루는 팔적 경공옥을 시전하는데 실패하며 날아갑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스무디 크래커 키자루는 내가 맡겠다. 너희들은 서둘러 과학병기들을 제거해라 라고 말했고 그 순간 해군의 군함에서 파시피스타 마크3와 세라핌들이 나타났고 심지어 파시피스타 마크3의 진화 버전이 파시피스타 마크4까지 나타납니다. 파시피스타 마크4는 루나리아족의 특성을 가진 파시피스타로 사실상 세라핌 쿠마의 하위 완격인 강력한 병기인데 그 숫자가 많기에 더욱 위협적인 병기였습니다. 한편 카타쿠리가 키자루를 막아섰고 샹크스는 뱃머리에서 해군의 전력을 바라보며 많이도 모였군 대략 100척은 되겠어 라고 말했고 벤베크맨은 해군 역시 이 전쟁의 진심이라는 거겠지. 그건 그렇고 샹크스 너무 무리하지 마라. 넌 연이은 대결로 인해 피로가 누적된 상태 네가 무너지게 되면 전쟁은 끝이 난다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버기도 오고 있다고 들었네. 뒷일은 그 녀석에게 맡겨야지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었고 버기의 진짜 실력을 잘 알고 있는 벤베크맨은 이 상황에서 농담을 하다니 라고 말하며 웃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곧바로 아카이노에게로 날아갔고 샹크스는 아카이노에게 빠르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노는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샹크스가 자신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고 명구를 사용하여 사보를 멀리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 샹크스가 나타났고 샹크스는 곧바로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아카이노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노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한 뒤 무장색 패기와 마그마를 동시에 분출하며 샹크스의 카무사리를 막아섰고 샹크스는 사보에게 사보군 이 녀석은 내게 맡기게나 라고 말했고 사보는 샹크스를 신뢰했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혁명군을 지원하러 갔고 사보는 로쿠규가 빠른 속도로 혁명군들을 쓰러뜨리고 있는 것을 보며 로쿠규를 막아서고자 합니다. 조로는 갈린과 이오를 쓰러뜨린 이후 곧바로 상대를 구출하려 하였지만 성지마리조의 길이를 몰랐으며 조로는 심각한 길치였기에 의미 없이 패배하며 사이퍼펄 해군, 육군, 공군들을 잡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가니메데와 데이모스를 쓰러뜨린 로우와 키드가 나타났고 로우는 롤로노와 설마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 부사령관을 벌써 잡아낸 건가? 라고 말하며 조로의 실력을 보며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키드는 조로를 놀리며 크하하하 애진작의 싸움을 끝낸 놈이 길을 못 찾아서 헤매고 있는 거냐 이래서 검은 다리는 언제 구할 거냐 라고 말했고 조로는 발끈하며 길을 못 찾은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도 늦어서 기다린 것 뿐이다 에이스는 아직인가 라고 둘러댔고 로우 역시 웃음을 지으며 그렇다면 다행이군. 이제 검은 다리를 구하러 간다. 이곳으로 오면서 근위병 여럿을 붙잡아 그들의 심장을 인질로 잡아 검은 다리의 위치를 추궁했고 판게아성 내부의 어느 감옥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우선 판게아성으로 향한다 라고 말했고 조로는 좋군 판게아성이라면 저 거대한 성인가 그럼 내가 앞장서도록 하지 라고 말한 뒤 먼저 달려갑니다. 하지만 조로는 판게아성의 반대로 뛰어갔고 로우와 키드는 한숨을 쉬었고 키드는 저 정도 길치가 존재하다니 경이로운 수준이군. 강함을 대가로 악마에게 방향 감각을 팔아넘긴 것인가 라고 중얼거렸고 로우는 저 정도로 심각한 녀석은 처음 보군. 의사로서 진단을 내리자면 젊은 치매, 초기 치매 수준이다 라고 말한 뒤 샴벨즈를 사용하여 돌멩이와 조로의 위치를 스왑한 뒤 룸을 사용하여 조로를 거품 속에 가둔 뒤 조로와 함께 판게아성으로 향합니다. 상디는 어인섬에서 홀로 희생하며 갈링, 이오, 피터와 대치하게 되었고 결국 세계정부의 공세를 이겨내지 못하며 성지마리조아에 감금됩니다. 그리고 상디가 감금된 곳은 실현의 방으로 불리는 방으로 환상의 방 근처에 있는 특수한 감옥입니다. 그리고 상디는 자신이 공개 처형된다는 소식을 듣게 된 이후 내가 죽는 것은 크게 상관이 없다. 하지만 나 때문에 루피가 피해를 입는 건 견디기 힘들군. 에이스를 구하기 위해 과거행조차 주저하지 않는 녀석이다. 내가 공개 처형된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곧바로 날 구하기 위해 세계정부와 맞서겠지. 하지만 내가 처형될 곳은 10중8구 함정일 테지. 제길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말하며 벽에 머리를 들이박습니다. 그리고 상디는 제프와의 과거를 떠올렸고 15세 정도로 보이는 상디는 제프와 요리를 하며 영감 언젠간 나도 동료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했었지. 근데 만약 나와 동료의 목숨을 저울질해야 한다면 나는 그때 누구를 골라야 하지? 라고 물었고 제프는 곧바로 상디의 머리를 때려버리며
그걸 고민하는 것 자체가 네 녀석의 정신이 썩었다는 거다. 해적은 언제 어디서든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 하지만 그런 해적들조차 중요시 여기는 게 자신이 죽더라도 동료만큼은 살리는 것이다. 헌데 희생을 고민하는 것도 아니고 동료와 자신의 목숨을 저울질한다. 그건 해적이 아니야. 동네 양아치에 불과하지. 라고 말했고, 그 당시에는 동료라는 개념을 몰랐던 상디는 나는 나부터 살고 말 거요. 뭐 절세 미인을 위해서라면 희생할지 몰라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상디는 짧은 회상을 마친 뒤 영감이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 알겠군. 동료가 생겨보니 확실히 알겠어. 루피, 나 때문에 네가 위험에 빠지는 꼴은 못 본다 라고 말하며 무언가 결심이 선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